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505페이지입니다. 자, 상권의 설정으로 갈게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505페이지 갑니다. 자, 제목은 상권의 설정입니다. 자, 상권의 설정을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상권 절차, 상권 설정의 절차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디가 나오느냐? 밑에 2번에 상권 설정의 방법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별표 표시를 하나 해 놓으시는데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상권의 설정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입니다.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상권 설정의 우리가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이라고 했어요. 단순 원형.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원형 상권 설정법. 상권 설정법이 가장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실사 상권 설정법. 실사 상권 설정법. 세 번째는 앙케이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다. 앙케이트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 고객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제 하는 고객 리스트도 있는데, 자, 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건 단순 원형 설정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단순 원형 설정법이라는 게 나왔겠죠.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3번 단순 원형 설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단순 원형을 설정한 다음에 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그냥 우리가 원을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상권을 설정해서 지역 상권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갑니다. 단순 원형 설정 상권 설정법은 단순하고 간편하죠. 간편하고 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권 설정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기본적인 흐름은 뭐 기본 상권의 범위를 정해 상권 내의 인구를 상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상권 인구를 기초로 뭐 예상 매출액을 가능 매상을 산출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예상 매출이 따지는지를 원형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설정한 상권에서 또 경합, 또 영향대로를 이제 또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고객 분포 조사에 따른 기본 상권의 범위는 뭐 교외형 점포의 기본 상권은 뭐 2km에서 3km 정도, 그 다음에 도시형 점포의 기본 상권은 뭐 500m에서 1km 정도 설정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상권 인구 산출과 매출 예측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점포를 중심으로 한 반경 500m 원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점포를 중심으로 500m 원을 그리는 이유는 뭐 드라이빙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500m 내 인구 데이터를 조사한다. 동사무소나 이제 구청에서 자료를 입수하겠죠. 그러면서 리을번에다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자, 리을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상권 인구 1인당 상권 인구 1인당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자, 1인당 매출액. 자, 이걸 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에는 뭐 기존 점포에 기존점에 우리가 한 명, 우리가 1년에 평균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반경 내 상권 인구죠. 반경 내 상권 인구.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평균 매출, 기존 점포 작게 볼게요. 한 500만 원이다. 계산을 위해서는 작게 보겠습니다. 반경 내 상권에 대한 인구가 만약에 500명이다. 그럼 당연히 1인당 매출액은 10,000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 점도 같은 조건으로 상권 인구를 우리가 조사해. 상권 인구에 대해서 1인당 매출액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존 점을 갖고 자료를 기초로
신규 후보 점포의 매출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기존 점은 이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상권 인구와 상권 인구 1인당 매출액을 다음과 같은 이제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요 식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하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합 영향도 산출은 그냥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실사상권 조사 설정법. 자, 요거는 어떨까요? 우리가 실사에 대한 상권 설정법은, 자, 실제 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범위를 파악하고, 자, 이를 기초로 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실사 상권 설정법은 좀 전에 봤던 이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처럼 지도상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실사라는 건 뭡니까? 실제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그 다음에 승용차를 달려보면서 상권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건 제목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도보에 의한 상권 설정, 구석구석 상세히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버스 승차 조사에 의한 상권 설정법. 도시형 역 앞 입지에 유효한 방법으로 역 앞에 버스터미널에 있을 경우에는 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주행 조사에 의한 상권 설정. 그래서 우리가 교외형에서 많이 소개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도의 경계점을 설정한 것이 의외로 어렵기 때문에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실주행해서 평균적인 지점을 이제 파악한다는 거.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상권 설정 방법은 앙케이트라는 건 다 들어보셨잖아요. 간단하게 봐야 되죠. 그래서 508페이지 앙케이트에 대한 이용 상권 설정법은 그냥 가볍게, 뭐 인터넷을 검색하든지 지인을 소개한다든지 신문을 보고, 우리가 앙케이트를 위한 상권 설정법은 점포에 찾아온 고객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거나 조사한 뒤에 그 결과를 직계 분석해서 상권 설정에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크게 나온 다음 응답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조사 준비하고, 조사를 실제 고객 지수에 대한 산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권의 확정 등 5단계로 구분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조사를 판매 지역의 조사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고객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트. 고객 리스트를 통한 상권 설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 설정을 위한 샘플 수집에 특정 점포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방법의 장점은 이제 앙케이트를 실시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반면 단점으로는 샘플이 신선도가 낮다는 점인데, 자, 우리 점포의 고객 전체를 나타내는 샘플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뭐 중국집이나 뭐 옷가게 같은 거는 샘플을 따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09페이지 가시면 점포 선정 시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그냥 제목 위주로 가져가세요. 지역을 먼저 체크하고, 생산성 있는 체크, 점포 조건 체크, 기타 체크.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역에 대한 체크에 하고자 하는 업종의 일반적 조건이 맞는가,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상권 설정 방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을 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오디선다 보다 보니까 5가지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는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 위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의 개념과 평가 방법은,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는데, 특히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한 의의, 이거는 이제 가볍게 볼 거고, 상권 분석에 대한 방법, 그래서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과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이 있어요. 특히, 자, 여러분들이 그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511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위주로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또 나오는 데가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주로 갈 거니까 일단 앞쪽에 오셔서 그냥 우리가 509페이지 상권 분석의 개념과 평가 방법에 상권 분석의 의의는 그냥 밑줄 맞추는 걸로 갑니다. 상권 분석은 일반적으로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과 신규 점포가 있겠죠.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은 기존에 있는 점포 내부 자료와, 그죠? 기업 내 2차 자료,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자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내부는 1차죠.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이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보다 더 상세하죠. 기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건 체크하세요. 그래서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이 신규보다는 더 상세하면 더 정확하다. 당연하죠.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당연히 이제 기존과 신규가 있다. 그럼 기존의 데이터를 엄청 많이 우리가 분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성을 본다면 기존은 높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는 낮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꼭 숙지를 하시고, 여기선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어떠세요? 상권 분석에 대한 방법이 이제 기존 점포와 신규 점포인데, 기존 점포보다는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 크게 나눈다면 일단은 제목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510페이지 가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권 분석의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2번 상권 분석의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법. 자,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우리가 기존 점포는 아까 정확성이 더 우리가 높잖아요. 기존에 있으니까. 근데 신규 점포를 이제 본다는 게 좀 정확성이 낮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눈다는 거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기존 점포가 있을 거고 신규 점포가 있을 것이다.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존 점포의 상권 분석은 그냥 밑줄만 치는 걸로 갈게요. 점포 내부 자료와 기타 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조사 자료 등이 기업 내 2차 자료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자료가 2차 자료죠. 자, 이와 함께 그러면 이 2차 자료가 이제 밑줄 쳐 보시면 2차 자료는 정부의 인구 통계 자료예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그 5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겠죠. 그럼 자가 소유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에 2대, 3대가 사는지 부모님 같이 사는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부에 대한 인구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세무 자료, 여러 유통기관에 및 연구소에 발표된 자료들이 2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각 점포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 점포는 이제 신용카드 이용 고객과 현금 사용 고객의 주소를 또 이용해서 상권을 또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앞서서 우리가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이 있다 그랬죠. 그럼 다음에 이제 2차 자료에 근거를 해서 추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특정 구역 내 고객들은 각 점포들의 상품 구입 또는 빈도, 둘째는 고객의 평균 구매량 또는 특정 구역 내 자사점포 고객 중에 신용카드의 보유자의 비율, 이런 것들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업은 2차 자료에서 가진 걸 가지고 1차 자료를 낸단 말이에요. 1차 자료는 내부적인 거죠. 그래서 기업은 1차 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상권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차량 조사법이나 소비자 조사법을 이용해서 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이제 점포 근처에 주차한 자동차의 뭐 번호판을 이제 기록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소를 입력하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요. 어떤 분석을 사용하든 제조업자와 도소매업자는 특정 지역의 상권 규모가 시간대에 따라 변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점포보다는요 신규 점포가 더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점포에 대한 우리가 그 상권 분석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신규 점포 중에서도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오른쪽에 이 상권 분석,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이 서술적, 규범적, 확률적이 거의 출제가 돼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의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세요. 입지 특성, 소비자의 특성, 경쟁 구조.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신규 점포를 들어가려면요, 이 상권 분석을 하려면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 특성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상권 내 행정구역 상함 및 행정구역별 인구 통계 특성을 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자연 경계, 앞서서 얘기했지만 산, 하천, 산, 구름 이런 것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권 내 도로교통, 도로 대중교통이라든지 우리가 통행량, 접근성이 중요하니까 주차시설, 상권에 대한 접근 용이성 이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상권 내 도시계획 및 법행정적 특기사항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입지 특성은 여러 가지 이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 내 산업구조, 상권 내 소매시설 현황, 변화 패턴, 그 다음에 상권 내 대형 건축물 인구 및 교통 유발시설 이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입지 특성이 그렇고, 그럼 입지 특성은 거의 다 이제 상권 내가 있는데 소비자 특성은 뭐예요? 소비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디에 고객이 많이 모여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그래서 배후 상권 고객, 그래서 목표 상권의 지역 경계 내에 주거하는 우리가 가구, 또 직장 학교 고객, 점포 주변에 근무하는 직장인 고객, 그 다음에 유동 고객,
기타의 목적으로 점포 주변을 왕래하는 유동인구 가운데서 흡입되는 인구, 이런 것들 봐야 되죠. 경쟁 구조 분석은 경쟁에 대한 구조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틀을 볼게요. 그래서 511페이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가장 이번 강의에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래서 자,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입니다. 신규 점포에 대한 자, 상권 분석 방법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별표를 3개 쳐놓으십시오. 3개라는 의미는 아시죠? 거의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틀을 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술적, 규범적, 확률적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술적 방법. 자, 서술적 방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기술적이라는 얘기예요. 기술해 보자는 거죠. 기술. 서술, 기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체크리스트법을 사용한다든가, 체크리스트는 이제 이렇게 체크 단방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추법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내 점포를 대상에 대한 분석을 모른다. 그럼 기존에 있는 거를 유추해내요. 유추법이죠. 그 유추법도 기존에 있는 가지고 신규 점포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나가서 현지조사예요. 현지조사법.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비율법. 비율법은 이제 앞쪽에서 왜 단순 원형 설정 방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원형을 설정해서 우리가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분당에 산다. 분당이 홈플러스가 이제 제가 야탐역에 있는데, 그럼 거기 살면은 그 야탐역에 있는 이 홈플러스는 전국에 다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홈플러스가 커브하는 권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거기 안에서 우리 점포가 얼마만큼 그 지역을 먹느냐. 비율. 그죠? 점포의 고객 수를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율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규범적. 규범적 방법은 뭐냐? 규범적 방법. 자, 규범은 이제 어떻습니까? 어떤 규범적으로 이제 딱딱 정해지는 어떤 법칙이라는 거죠.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그죠? 이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심지 이론의 수종 이론이라는 거. 물론 다 이따 나중에 배워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또 웨시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반대가. 항상 그 이론이 나오면 반대파에 대한 수종 이론이 나와요. 웨시 법칙이 나오고, 또 이제 중심지론이 있으면 소매 중력 법칙이라는, 네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이라는 게 만류 인력 법칙이죠. 소매 중력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네일리의 법칙이죠. 네일리 법칙. 그럼 네일리의 법칙에 또 수종이론이야. 수종이론이라는 자체는 반대 이론보다는 그 이론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또 발전적인 이론으로 이 컨버스라는 학자가 분기점 모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버스에 대한 우리가 컨버스 법칙, 분기점 모형.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분기점 모형,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그 수정 이론이다. 그죠? 수정 이론으로서 컨버스 법칙, 이런 것도 이제 수정 이론으로 이제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까지 봤고,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하면 무조건 허프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권을 분석하려면. 그럼 허프 모델, 확률적이라는 것은 허프 모델.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 모형이죠. 이론이 있다 보니까 약간 방법이었고, 자, 그래서 서술적 모형 이렇게도 맞아요. 방법도 맞고. 확률적 모형은 무조건 허프가 나와야 돼요. 허프의 확률 이론이죠. 허프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허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이 나오고, 근데 허프 이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추가적인
이게 누스입니다. 누스 모델. 여기 누스 모형이 되어 있고요. 하프 모형. 누스 모형. 그 다음에 이제 M, N, L 모형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MCI 또 모형이 있다. 이렇게 뭐 전체적인 틀을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내용들을 이제 다 볼 겁니다. 볼 거지만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 내용이 이런 게 있더라라고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지선다로 나온다면 요거 나오겠죠. 왜? 예제가 많잖아. 우리 오지선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술적 모형이 아닌 건 뭐니? 얘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원이라면 이 방법 중에서 서술적 방법이 아닌 것 딱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하나가 모자라. 그러면 뭐 여기서 막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이 규범적 모형이라는 건 딱 두 가지가 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고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이것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다른 걸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탁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더라는 걸 두셔야 앞으로 이제 요 체크리스트 서술적 방법부터 들어가면서 머릿속에 딱 두셔야 차근차근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워보자고요. 서술적, 그럼 상권 입지 분석의 제1호의 서술적 방법에 의한 상권 분석이 체크리스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체크리스트부터 이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체크리스트 우리가 이 512페이지 가져서요. 체크리스트법에 그냥 밑줄 쳐봅니다.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체크라고 했잖아요.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이 체크리스트법은 이 상권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집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장 잠재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박스. 그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즉 특정 상권의 재특성을 여러 항목으로 구분해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점포의 개설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상권 분석의 결과는 신규 점포의 개설은 물론 마케팅 전략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거 별표 표시 땡이야. 중요합니다. 자, 어떤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상권 내 재반 입지의 특성을 봐야 되고요. 밑에 박스 있지만 상권에 대한 고객 특성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상권의 경쟁 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요, 장단점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장점과 단점이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이 있다면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장단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장단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체크리스트는 일단은 간단하니까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점이 있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죠. 이거 필요하다. 이거 빠져야겠다. 수정해야 된다. 뭐 이거 빨리빨리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변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조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항목의 변수가 많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체크리스트는 뭐야? 단점이라는 건 주관적이라는 거지. 그럼 객관적이다? 그럼 틀리지. 요걸 체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한꺼번에 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딱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615페이지로 가시면 바로 문제를 이제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 615페이지로 가시면 9번, 10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확인해 보자고요. 615페이지 9번과 10번이다. 자, 확인합니다. 자, 다음 체크리스트법의 조사 내용 중 상권 내의 입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상권에 대한 입지에 대한 특성에 대한 평가와 상권 내 고객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상권의 경쟁 구조의 분석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물론 아까 왜 안 들어갔냐? 이 세 가지를 뭐 제가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것보다 자,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좀 가르쳐 드리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상권 내의 입지의 특성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자, 어때요? 요거는 자, 제가 왜 아까 여러분들이 그냥 왔냐면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아까 여기 그 페이지 512페이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바로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세 가지를 봤을 때 상권 내의 입지에 대한 특성에 대한 평가, 그래서 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입지에 대한 특성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권 내의 고객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권의 경쟁 구조 분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입지다. 그럼 입지는 상권 내라는 게 다 들어갑니다. 상권 내. 상권 내라는 자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입지 내에, 상권 내의 입지 특성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입지 특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의 거리가 없는 것은 상권 내에 없는 거 고르면 돼. 어머, 그러면은 2번이 딱 눈에 보이네. 그죠? 그럼 2번은 뭐야? 현재 해당 상권에 영업하고 있는 경쟁업체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고객에 대한 것은 고객이라는 글씨가 들어가요. 그래서 배우 상권 고객, 그 다음에 직장 학생 고객, 유동 고객. 고객이라는 게 들어간다. 그럼 경쟁 구조라는 건 어떻게 돼? 자, 경쟁 구조는 현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현재 그 상권에 영업하고 있는 경쟁업체의 분석. 또 현재는 그 상권에 영업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전폭에서 준비하는 경쟁업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를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다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입지 특성에 대한 평가다. 그럼 요거는 상권 내라는 게 꼭 들어가겠다. 앞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도 여러분들이 510페이지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입지 특성이라는 자체는 그 상권 내에 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은 무조건 소비자는 고객이 들어갈 거고, 경쟁 구조에 대한 분석은 현재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9번에 다음 체크리스트법의 조사 내용 중 상권 내 입지 특성에 우리가 평가의 내용을 보기 어려운 것은 상권 내 입지. 그럼 상권 내라는 게 쫙 있는데 2번이다. 이렇게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권에 대해 영업하고 있는 경쟁업체에 대한 분석은 경쟁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10번 좀 전에 장단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입지냐 고객이냐 경쟁 구조냐, 상권 내는 입지, 고객은 고객, 경쟁, 현재라는 단어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에서 바꿔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10번이죠. 체크리스트의 방법 특징에 관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체크리스트는 간단해. 이해하기가 용이하고 사용하기 용이해. 근데 주관이 개입되죠. 여기까지 맞죠? 체크리스트의 수정이 가능한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걸 냈어요? 5번.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아니죠. 우리가 체크리스트 보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죠.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박스에 나와 있는 오지선다에서 탁탁 봤을 때, 아, 상권 내 입지 특성에 대한 평가는 상권 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안에서 입지를 보니까 상권 내라는 게 들어갈 것이다. 자, 고객을 물어보면 고객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죠. 배우 상권 고객이 어떻게 됐냐, 직장 고객, 유동 고객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상권의 경쟁 구조에 대한 분석은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전폭에서는 현재 그 상권에 영업하고 있는 경쟁업체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현재 해당 상권에 영업하고 있는 경쟁업체라는 것은 경쟁 구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핵심 포인트가 뭐야? 경쟁 구조라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지선다에 또 경쟁이라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2번이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은요, 이런 게 메리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탁탁 찾아내는 게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이걸 다 암기합니까? 암기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 강사들이 여러분들한테 핵심을 체크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오지선다에서 탁탁탁 찍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은 무조건 나오는 게 항상 장점과 단점을 바꿔낸단 말이야. 장단점 잡고, 그 다음 이런 딱딱 세 가지 중에서, 야, 상권 내 입지 뭐냐? 상권 내라는 거 잡고, 고객 잡고, 그 다음에 상권 내 경쟁군 경쟁이나 현재에 대해서 잡고, 이렇게 잡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13페이지 가시면 유추법이 있습니다. 자, 유추법도 서술 방법이죠. 서술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추법이란 우리가 상권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뭐냐? 유추해낸다. 그러니까 기존 점포에 만약에 우리가 아까 홈플러스를 얘기를 했는데, 홈플러스 이전에 롯데마트가 있었단 말이야. 롯데마트가 기존 점포야. 나 대상 점포가 홈플러스야. 그러면 기존 점포에 매출액이 많이 올라? 아, 여기다가 내가 탁 차려야겠다. 그러면 유추법이라는 것은 예전 점포가 있다면 그걸 유추해서 내가 대상 점포로서 상권을 분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추법이라는 건 이제 아날로그 기법이라고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사지선다 했을 때는
아날로그 기법이다 한번 나왔기 때문에 유추법에다가 그냥 아날로그 기법 한 번만 그냥 적어주는 그냥 내용만 하나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날로그 기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유추법은 마찬가지 제가 얘기했지만 기존 점포를 유추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추법에 대한 우리가 그 법에 대한 의의로 가시면 뭐 새로운 점포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판매 예측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애플바움이라는 학자도 깊게 보셔야죠. 개발한 유추법이다. 그래서 유추법은 자사의 신규 점포와 특성이 비슷한 유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홈플러스라는 롯데마트가 있잖아요. 그럼 유사 점포예요. 선정을 해서 그 점포의 상권 범위를 추정한 결과 자사의 신규 점포에 적용하여 신규 입지에서 매출액 상권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추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추법이라는 자체 우리가 내용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CST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CST 맵이라는 자체는 이런 거예요. 이 유추법의 상권 규모는 자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주자들이 지도상에 표시한 후 자사 점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거리에 우리 동심원을 그림으로써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상권 규모의 측정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간단하게 본다면 중개업소 사무실 가면 이만한 지도 같은 게 있잖아요. 맵, 그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홈플러스로 한번 가봐요. 홈플러스 가시면 이제 우리가 응모권을 막 적으라 그래. 근데 응모권 적었는데 어떻습니까? 뭐 되게 쉬워. 우리 마트는 무슨 마트냐? 홈플러스. 국민학교 초등학생 맞히겠죠. 그럼 이렇게 맞히면서 뒤에다 주소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죠? 주소도 적는데 매출액에 따라 주소를 적어. 그래서 10만 원 샀으면 한 장, 20만 원 샀으면 두 장. 그럼 이 사람이 많이 샀어, 물건을.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왔느냐? 주소를 정확하게 야따동 매화마을 몇 단지다. 그럼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구나 라는 것을 이 CST 기법은 소비자 분포 기법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느냐를 지도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법에서 상권 규모, 자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주자들이 지도상에 표시한 후 자사 점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거리의 동심원을 그린 다음에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커스터머라는 건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객이고요. 스포팅이라는 건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이라는 게 빠졌죠. 그래서 CST 기법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위치를 점으로 표시합니다. 스포팅, 점,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그려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이쁘게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ST 기법은 1차저와 2차저를 이용해서 이 고객의 거주 지역의 분포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2차 자료보다는 현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집한 우리가 1차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정확도가 높겠죠. 그죠? 우리가 내가 직접 하니까. 왜 2차 자료는 간행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진 2차 자료인데 내가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건 1차란 말이에요. 더 정확도가 있겠죠. 그럼 자료는 내정 계획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고객의 충성도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집한 2차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 표본수가 클수록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 표본이 많을수록 우리가 이제 우리 통계 자료를 본다면 이 분석을 한다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많이 돌리거든요. 통계에서. 그럼 표본수가 많을수록 확률에 대한 그 신뢰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CST의 맵 기법은 상권에 대한 규모 파악, 위출자 1번, 그 다음에 고객 특성의 조사 2번, 광고 및 판촉 전략 수립, 그 다음에 경쟁 정도의 측정, 점포의 확장 계획 등으로 소매 정책의 수립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점포의 상권 범위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사 점포의 선정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유사 점포의 상권 범위의 결정은 어때요? 유사 점포의 상권 범위도 1차, 2차, 그 다음에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유사 점포의 상권 규모는 유사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와의 면접이나 우리가 실시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사 점포의 상권 범위 결정은 2급이 아니라 1급 문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사 점포의 상권 규모는 유사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와의 면접이나 실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추법에 대한 그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항상 장단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유추법의 평가가 장단점이에요. 얘도 장단점 가지고 또 장난을 치겠죠. 장점과 단점.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도
체크를 하시면 유치법은 신규 점포의 상권 분석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의 상권 분석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이제 유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추법은 실제 소비자의 쇼핑 패턴을 반영해서 적용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이 방법 조사자의 개량적 경험과 주관적 판단을 함께 필요하다. 이런 거죠. 주관적 판단 개입한다는 게 또 우리가 아까 체크리스트와 또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법 또한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현지 조사라는 자체는 좀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서술 방법이나 그지만 출제 빈도는 이렇게 낮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연결시켜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유추법까지만 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자, 유추법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다뤄봐야죠. 그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626으로 가시면 626페이지 가시면 그 30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자들에도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유추법이라는 건 애플바움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자사점포에 가장 유사한 기존 점포를 선정한다. 유추법이죠. 유사점포와 상권 범위를 결정한 다음에 전체 상권을 우리가 단위 거리에 따라 소규모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1인당 매출액을 구한 후 예상 상권 내 각 지역의 인구수에 유사점포의 1인당 매출액을 곱하여 신규 점포 예상 매출을 구한다. 이건 유추법이니까 애플바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도는 체크를 좀 해보실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616페이지로 가서 한 문제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가시면 12번이 있어요. 자, 회사가 많은 지역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신영이 있는 개업일에 방문했던 고객들이 명함을 모두 수집한다. 얼마 전 신영이는 시내 지도를 펼쳐놓고 지금까지 다녀간 손님들을 주소를 명함에 찾아 지도에 핀을 꽂아 표시한다. 그럼 지도상에 핀을 꽂혀 있는 상태에서 토대로 상권을 파악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스포팅이죠. 고객 스포팅. 그래서 우리가 애플바움의 유추법을 좀 전에 배웠잖아요. 상권 규모를 자사점포를 이용해서 고객의 지도상에 표시한 후 자사점포를 중심으로 다른 거리의 동심을 그림으로써 우리가 고객 스포팅, 맵에다가 금을 따지는 건 우리가 고객 스포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권 입지 이론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511페이지 가시면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적 방법, 체크리스트하고 유추법까지 배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현지 조사는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